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주제는 얼리얼 엔진을 활용한 차량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기존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얼리얼 엔진을 어떻게 연동했는지 그 개발 과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오토에버의 그래픽스 엔진 개발팀 오기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오토에버 그래픽스 엔진 개발팀의 남수현입니다. 본격적인 기술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모빌리티 전 분야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형 자동차를 위한 차량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윈,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IT 기술까지 폭넓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는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산업의 최전선에서 최신 기술을 개발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익숙한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 역시 현대차와 기아차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을 위한 정밀지도 제작뿐만 아니라 글로벌 위치 기반 콘텐츠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올해 CES에서 전시된 AI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현대모비스, 맵박스와 협력해 개발했으며 AI 기반 내비게이션과 음성 상호작용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사용자들이 새로운 자동차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에 탑재되는 인벤디드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하시는 대로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 운영됩니다.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사용하지만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는 CPU 코어 1개 정도의 자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밀 지도 데이터, 비전 및 ADAS 신호를 연계해서 차선 단위의 안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실내 주차장 안내 등 정밀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그래픽스 기술을 적용해 선명하고 사실적인 맵을 표시하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갖춘 내비게이션 솔루션은 저희가 이제 SK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현대오토에버와 내비게이션 시스템 전반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진행한 기술적 접근과 개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얼리얼 경험이 없는 오픈GL 네이티브 개발자 4명이 참여해서 총 3단계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벡터 데이터를 얼리얼 엔진에서 실시간 표시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다양한 그래픽 효과를 검토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비게이션의 필수적인 빌딩, 주기, 차선 등을 주요 콘텐츠를 기존 내비게이션 수준으로 구현 가능한지 혹은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앞서 이 두 단계는 성능보다는 이제 가능성 검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검색 및 안내 모드를 통합하고 성능 최적화를 통해 표시 폼즈를 개선하며 내비게이션다운 사용자 경험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개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고민한 점은 지도 데이터를 얼리얼 엔진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일반 게임처럼 저희는 이제 미리 제작된 3D 엑셋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 지도는 벡터 타일맵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글, 맵박스, 오픈스트리트맵 등 대부분의 지도 회사가 사용하는 포맷입니다. 벡터 타일맵은 전 세계를 하나의 레벨로 시작해서 줌 레벨에 따라 쿼드트리 구조로 점점 더 세밀하게 분할됩니다. 왼쪽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 사각형을 타일이라고 부르며 타일에는 지도 정보가 벡터 데이터 형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미리 에셋으로 변환하는 대신 실시간으로 로드 파싱에 메시로 생성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벡터 타일 맵을 얼리얼 엔진에서 실시간 렌더링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먼저 각 모듈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토에버 맵 엔진은 벡터 타일을 로드하고 전처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전처리된 데이터를 맵 엔진 API를 통해 오토에버 얼리얼 플러그인으로 전달됩니다. 얼리얼 플러그인에서는 이제 이 전달받은 데이터로 액터와 컴포넌트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리얼 엔진이 액터와 컴포넌트를 화면에 렌더링하게 됩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벡터 데이터를 단순히 파싱해서 메쉬로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타일 안에는 배경, 녹지, 수계, 도로, 빌딩 등 다양한 지오메트리와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항목들을 각각 레이어라고 부르며 각 항목이 층층이 쌓여 지도 전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어떤 레이어를 어떤 순서로 표시할지, 그리고 어떤 시각적 효과를 적용할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레이어 정보를 이제 맵 엔진에서 얼리얼 플러그인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씬에 어떤 타일이 포함되고 그 타일 안에서 레이어가 어떤 겹친 구조를 가지는지를 전달하는 구조를 설계했으며,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이 그래프를 오토에버 씬 그래프라고 정의했습니다. 기존의 씬 그래프 개념을 차용하되 지도 표시 특성에 맞게 노드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맵은 여러 개의 씬으로 구성될 수 있고 각 씬은 여러 개의 타일 노드로, 그리고 타일은 여러 개의 레이어 노드로, 마지막으로 레이어는 실제 표시해야 할 메시 노드를 가지도록 설계했습니다. 타일 노드는 월드에서 트랜스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아래의 레이어와 메시들은 이 기준에 맞춰 정교화된 좌표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처럼 인스터드 노드도 포함됩니다. 인스터드 노드는 타일에 종속되지 않고 실시간 데이터나 특정 이벤트에 의해 생성되는 오브젝트입니다. 예를 들어 오버레이로 표시되는 주기, 사용자가 검색해 생성하는 경로선이나 목적지 심볼, 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현재 차량의 심볼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이제 오토에버 맵 엔진과 얼리얼 플러그인의 데이터 전달 및 렌더링 파이프라인입니다. 처음으로 맵 엔진은 현재 뷰 영역에 필요한 벡터 데이터를 로드하고 가공하여 메시 프리머티브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변환된 메시 프리머티브 정보와 이제 키 값을 플러그인으로 전달합니다. 플러그인은 메시 프리머티브 정보를 메시 컴포넌트로 변환하고 생성해서 키값과 함께 메시풀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대로 오토에버 싱그래프를 구성하고 화면 배치 정보를 플러그인에 또 전달하게 됩니다. 플러그인에서는 이 싱그래프를 순회하면서 각 노드를 액터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최하위 메시 노드는 그 메시키 값을 통해 메시풀에서 컴포넌트를 찾아 어태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화면에 지도가 표시됩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 남세현 님이 이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남세현입니다. 이제 각각의 콘텐츠가 언리얼 엔진에서 어떤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렌더링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지도의 기본인 배경 폴리곤입니다. 저희는 배경 폴리곤들을 오프스크린 렌더링에서 한 장의 텍스처로 만들어 한 개의 타일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녹지나 강, 바다, 도로와 같이 여러 카테고리의 배경 레이어가 레이어 표시 순서에 따라서 Z 오더를 달리해서 오프스크린 씬의 프로시저럴 메시로 생성됩니다. 이 오프스크린 씬의 레이어 표시 순서대로 그려진 메시들을 씬캡처 2D로 촬영하여 타일 텍스처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타일 텍스처는 유저 사이드 씬에 있는 타일 메시 한 개에 할당되어 표시됩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처 한 장을 만들어서 배경을 표시하는 이유는 하이트맵을 사용해서 지형을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으로 타일은 높이값 없는 평평한 직사각형 형태의 프로시저럴 메시라서 모든 배경 폴리곤을 다이렉트 렌더링해도 일정한 수준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데, 하이트맵을 적용하여 지형의 형태를 메시로 만들게 되면 모든 배경 레이어의 프로시저럴 메시에 하이트맵 정보를 적용하여 형상을 변경해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타일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타일 메시에만 하이트 값을 적용하여 성형한 뒤에 배경 텍스처를 얹어서 배경 폴리곤을 표시했습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한 개의 레벨에는 한 개의 월드 공간만 제공하기 때문에 오프스크린 렌더링 할 콘텐츠는 직접 카메라로 비출 유저 사이드 콘텐츠와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을 원점으로 세팅해서 구축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공간은 유저 사이드, 그러니까 메인 월드 영역입니다. 타일 하나를 클릭하면 직사각형 메쉬 한 개가 선택되고요. 이 직사각형 메쉬가 바로 타일 메쉬입니다. 여기에 적용된 텍스처는 이렇게 배경 폴리곤이 오프스크린 렌더링된 결과물입니다. 이제 오프스크린 월드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 선택된 메쉬는 도로 카테고리의 프로시저럴 메쉬고요. 이런 식으로 생성된 프로시저럴 메쉬들을 싱캡처 2D를 사용해서 타일 단위로 촬영해서 렌더 타겟 텍스처를 만듭니다. 이 렌더 타겟 텍스처를 아까 보신 유저 사이드 메인 월드에 타일 한 개와 매칭해서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빌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면 정보로 만들어지는 배경을 표시한 뒤에는 입체 정보로 만들어지는 빌딩을 표시합니다. 빌딩은 배경 못지않게 사람이 공간을 인식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정보죠. 빌딩은 일반 패턴 빌딩과 에셋처럼 미리 모델링된 랜드마크 모델링 빌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패턴 빌딩은 벡터 타일에 적재된 빌딩의 풋프린트 폴리곤을 그 폴리곤의 엑스트라 인포메이션으로 적재된 실수 높이값만큼 올려서 입체적인 프로시저럴 메쉬로 생성합니다. 프로시저럴 메쉬는 섹션이라는 단위로 쪼갤 수 있는데요. 이때 빌딩 카테고리에 따라서 상, 중, 하 3단으로 나누고 각 섹션마다 서로 다른 텍스처를 표시하는 스타일을 적용하면 이렇게 건물의 입구, 메인 외벽, 지붕 등을 따로따로 상세하게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랜드마크 빌딩도 USET 형태의 에셋을 사용해서 표시한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메쉬를 만들어서 표시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벡터 타일 DB에 적재된 GLB 파일을 실시간으로 로드해서 서드 파티 플러그인인 GLTF 런타임이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생성했습니다. GLB 파일은 용량이 작아서 실시간 로딩과 배포가 효율적이라는 이점이 있었고 동적으로 생성된 GLTF 스태틱 메쉬도 언리얼 에디터 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특정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연결된 머티리얼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디자이너가 그 각각의 GLTF 빌딩에 대해서 톤 매핑 작업을 하기 편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도에 표시되는 나무나 물 같은 지형 요소입니다. 이런 요소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큰 호수나 공원은 주요 랜드마크로 작용해서 방향 감각을 유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저희는 실제로 가로수가 위치한 좌표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우 폴리의 나무 에셋을 인스턴스 스태틱 메쉬로 배치했습니다. 가로수 이외에도 공원이나 숲에 조성되어 있는 나무들을 벡터 타일 내에 적재된 좌표 기반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배경에 표시되는 호수나 강과 같은 수계 폴리곤 콘텐츠는 배경 머티리얼 후처리 과정에서 노멀과 스페큘러를 이용해서 반짝이는 물결 애니메이션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식생과 수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해서 운전자가 실제 도로 환경과 유사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길 안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로선은 스플라인 컴포넌트로 구현했습니다. 목적지를 설정하면 출발지 좌표를 기준으로 인스턴트하게 경로선 스플라인을 생성하는데요. 이렇게 타일 원점이 아닌 좌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오브젝트는 벡터 타일에 종속되지 않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정밀지도 콘텐츠가 있습니다. 정밀지도 데이터에는 차선, 유턴이나 좌우 회전 같은 차선별 안내 도로마크, 횡단보도와 같은 카테고리가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프로시저럴 메쉬로 면형화해서 표시했습니다. 저희는 차선 수준 정밀도를 가지는 도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선 단위로 안내하는 경로선과 주행 가능한 차선들을 하이라이트하는 정밀지도 경로 카펫을 표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페이지 3 데모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인 POI는 UMG를 사용해서 스크린상의 오버레이로 표시했습니다. 3D 월드 상에서 POI가 위치하는 좌표를 스크린 좌표로 변환하고 그 위치에 UMG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언리얼 에디터 상에서 위젯의 속성을 수정하면 프로젝트를 새로 빌드하지 않아도 POI를 표시하기 위한 심볼과 텍스트 사이의 배치를 수정하거나 심볼 이미지, 폰트 같은 리소스를 변경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원툴로 개발하면서 오브젝트에 대한 의견을 원활하게 실시간으로 나눌 수 있는 이점을 체감한 콘텐츠였습니다. 내비게이션 지도에 필요한 콘텐츠들을 구현하고 나서 저희는 실험적인 기능으로 다중씬을 구성했습니다. 이 두 번째 씬은 정밀지도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표시하고, 그래서 길 안내 중심의 메인 뷰와는 달리 현위치를 상세하게 표시하는 디테일 뷰의 역할을 합니다. 이 디테일 뷰는 특히나 복잡한 교차로나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데요. 복잡한 주행 환경에서 운전자가 현위치와 안내 정보를 대조하기 편하도록 주변 인지 보조를 목표로 합니다. 메인 뷰를 표시하기 위한 메쉬들이 있는 영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디테일 뷰를 위한 메쉬를 한 세트 따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카메라 대신 싱캡처 2D를 두어서 디테일 뷰 UI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월드상에 메인 뷰를 위한 지도가 있고, 여기 저 멀리에 디테일 뷰를 위한 지도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렌더 타겟 텍스처가 찍히고요. 여기서 싱캡처 2D를 통해 만들어진 렌더 타겟 텍스처 UI를 UI 이미지 패널에 텍스처로서 표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지도에 여러 가지 라이팅 효과를 적용했습니다. TOD는 실제 세상에서 하루 중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는 태양의 방향을 따라 월드의 광원 설정을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이나믹 섀도우의 방향과 조명 색상, 텍스처 테마 색상이 주간에서 야간으로 트랜지션됨을 표현해서 현실감을 높였습니다. 랜드마크 모델링에도 라이트맵을 적용해서 전광판과 건물에 장식된 조명을 표현했습니다. 더욱 사실적인 모델링으로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성능 파트는 오기태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단말 환경에서 실행했을 때 성능 분석 결과와 개선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제 다양한 콘텐츠들이 실시간으로 월드에 배치한 후 안드로이드 단말에서 실행해 보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 드랍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이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얼리얼에서 제공하고 있는 얼리얼 인사이트를 사용해서 프로파일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그 이제 플러그인에서 싱그래프를 순회하면서 씬을 구성하는 과정에 액터 스폰하고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등록하는 과정 때문에 이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리얼 인사이트 왼쪽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박스 쳐놓은 항목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성능을 많이 잡아먹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반 게임과 달리 이제 내비게이션에서는 런타임 중에 새로운 벡터 타일 데이터를 로드하고 메시 컴포넌트를 구성해야 돼서 이 벡터 생성과 컴포넌트 생성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서 저희는 성능을 약 50% 감소시킬 수 있었는데요. 성능 이제 최적화 방법으로는 오브젝트 풀링을 사용했습니다. 일반 게임 개발자이신 분들은 많이 익숙하신 단어이실 텐데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에서는 일반 게임처럼 이제 미리 제작된 지형 에셋을 로드에 표시할 수 없고, 또 액터 스폰 같은 경우는 게임 스레드에서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스레드 분리도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액터와 컴포넌트를 미리 초기화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가져다 쓰고 안 쓸 때는 다시 초기화해서 반환하는 형식으로 재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풀링을 사용한 항목들은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액터, 프로시저 메쉬 컴포넌트, 스플라인 메쉬 컴포넌트,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 인스턴스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 그리고 텍스처 렌더 타겟 2D까지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단계 결과 영상입니다. 오토에버 맵 이제 첫 번째에서 수행했던 것처럼 오토에버 맵 엔진은 얼리얼 엔진과 연동하는 구조를 완성한 뒤에 TOD 그리고 건물 표시, 라이팅 이펙트 등 얼리얼 엔진이 가진 다양한 기능들을 실험한 영상입니다.
두 번째 단계 결과 영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도다음 컨텐츠 구현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랜드마크, 이제 주간 야간 테마, 수목, 수계와 같은 사실적인 요소들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성능을 개선해서 빠른 반응성을 제공하고 검색 및 탐색 기능을 연동하여 실제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잠깐 설명드리면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실제 차선 안내 레벨의 이제 경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실제 차량이 가야 되는 저희가 운전하다 보면은 그 이제 추천차로 이런 거를 보셨을 텐데 그 차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래 카펫을 깔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네, 5초만 더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순 지도 표시를 넘어서 AR 내비게이션을 얼리얼 엔진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화면의 우측에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실제로 저희 팀에 있는 AR 엔진과 얼리얼 엔진을 연동해서 표시하는 영상입니다. 앞으로 지도 표시 플러그인 이제 앞에 계속 설명드렸던 지도 표시 플러그인과 이제 앞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AR 플러그인을 통합해서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뷰 모드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저희는 PCG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다양한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켓플레이스의 빌딩 제너레이터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패턴 빌딩 영역 위에 이제 저희가 구성한 패턴 빌딩이 아닌 PCG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건물을 생성하고 배치할 수 있는 기능도 실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녹지 영역에 이제 수목에 대한 원시 데이터 영역이 없는 부분도 식생을 랜덤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향후에는 얼리얼 엔진이 제공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적극 활용해서 더욱 현실감 있는 화면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얼리얼 엔진을 사용하면서 특히 유용했던 부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얼리얼 에디터 덕분에 이제 반복적인 빌드나 툴 배포 없이도 디자이너와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엔진에 내장된 이펙트와 강원 효과 등을 활용해서 시각적인 품질을 높이면서도 개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드 파티 플러그인과 이제 SS 생태계가 마켓플레이스에 잘 구축되어 있어서 새로운 기능을 손쉽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PCG와 같은 얼리얼 엔진 기능을 적극 활용해서 더 현실감 있는 지도 표현과 영상 인식을 통한 주변 차량, 보행자 애니메이션, 이제 실시간 신호등 데이터 시각화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정확한 도로 상황을 안내 제공하고 자율주행 및 차세대 차량에 걸맞는 내비게이션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 있거나 이제 파트너십을 원하시는 분들은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왼쪽 그 위에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이제 디자인 팀에서 만든 이제 영상입니다. 이러한 영상이 되도록 저희가 개발할 예정입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무대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개발에 참여하신 이제 반지수님과 김우성님 그리고 그래픽스 엔진 개발팀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